자정이 넘으면 은행나무 아파트는 완전히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다. 낮 동안 아이들이 뛰놀던 놀이터는 텅 비었고 가로등 불빛만이 벤치 위로 길게 그림자를 늘어뜨렸다. 그 시각 경비실 문을 조용히 밀고 나오는 사내가 있었다. 강명훈, 56. 10년째 이 단지를 지키고 있는 야간 경비원이었다. 그는 손전등을 켜지 않았다. 눈이 이미 어둠에 익숙해진 지 오래였다. 대신 품 안에는 작은 보온 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다. 가방 속에는 갓지은 흰쌀 한 봉지와 종이에 꾹꾹 눌러 쓴 짧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그의 발걸음은 늘 같은 순서를 따랐다. 101동을 지나 102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501동. 그 중에서도 302호 앞에서 그는 유독 오래 머물렀다. 문 앞에 놓인 신문이 그대로인지, 우유가 수거되지 않은 채 쌓여 있는지, 그는 매일 밤 말없이 확인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302호에는 정옥분이라는 노인이 혼자 살고 있었다. 80을 앞둔 나이였다. 몇 해 전 남편을 먼저 보내고 아들과는 오래전부터 연락이 끊긴 채였다. 관리사무소 서류에는 독거노인, 특이사항 없음이라고만 적혀 있었지만 강명훈은 그 짧은 문장 뒤에 숨은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가 이런 순찰을 시작한 것은 3년 전부터였다. 처음에는 그저 습관처럼 시작한 일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은 습관을 넘어선 무언가가 되었다. 매일 밤 문 앞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조용히 발길을 돌리는 일. 그는 그것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심지어 함께 근무하는 동료 경비원 박 씨에게도. 강 씨, 요즘 순찰 시간이 좀 늘었던데 무슨 일 있어? 동료가 물었을 때 강명훈은 그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냥 요즘 도둑이 많다길래 한 바퀴 더 도는 것뿐이야. 거짓말은 아니었다. 다만 완전한 진실도 아니었다. 그가 매일 밤 302호 앞에 서는 진짜 이유는 그 자신의 오래된 상처와 맞닿아 있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아직 누구에게도 꺼낼 수 없는 것이었다. 정옥부는 자신의 문 앞에 누군가 다녀간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눈치채고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우유가 문 안쪽으로 가지런히 놓여 있거나 겨울이면 문틈으로 들어오는 찬바람을 막아주는 문풍지가 새로 붙어 있곤 했다. 처음에는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일인 줄 알았다. 하지만 관리사무소에 물어보니 그런 서비스는 없다고 했다. 누가 자꾸 이러는 걸까? 정옥부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문 앞에 놓인 흰쌀 봉지를 집어 들었다. 봉지 안에는 작은 쪽지가 함께 들어 있었다. 삐뚤빼뚤한 글씨였다. 오늘도 편안한 밤 보내세요. 그것이 전부였다. 이름도 연락처도 없었다. 정옥부는 그 쪽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낯설고도 이상한 기분이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 무섭기도 했지만 동시에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이기도 했다. 강명훈의 순찰은 302호에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안에 사는 다른 독거노인들의 집도 하나하나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다. 3동의 김할아버지는 지팡이 없이는 걷기 힘든 몸이었고 7동의 이할머니는 몇 달째 병원 신세를 지고 있었다. 강명훈은 그들의 사정을 하나씩 알아가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을 찾아 나갔다. 쌀 한 봉지, 약봉투 하나, 겨울이면 문풍지 하나, 크지 않은 것들이었지만 그는 그것들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 경비실로 돌아온 강명훈은 낡은 수첩을 꺼내 오늘 밤의 순찰을 기록했다. 수첩에는 날짜와 함께 짧은 문장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302호 이상 없음. 703호 우유 3병 쌓여 있음. 확인 필요. 그는 그 수첩을 아무도 볼 수 없는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다. 창밖으로 새벽 3시에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다. 강명훈은 잠시 의자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래전 다른 도시에서 있었던 어떤 밤이 떠올랐다.
그 밤을 떠올릴 때마다 그는 가슴 한켠이 저릿해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그 기억을 애써 밀어내지 않았다. 오히려 그 기억이야말로 그가 지금 이 순찰을 계속하는 이유였으니까. 은행나무 아파트는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오래된 단지였다. 재건축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흐지부지되곤 했고 그 사이 젊은 가구들은 하나둘 떠나고 나이 든 주민들만 남았다. 관리사무소 통계에 따르면 전체 세대의 3분의 1이 홀몸노인 가구였다. 그 숫자를 처음 들었을 때 강명훈은 오래도록 말을 잇지 못했다. 그가 이 아파트에 부임한 것은 10년 전이었다. 처음 몇 년은 그저 평범한 경비원이었다. 순찰을 돌고 택배를 정리하고 주차 문제로 다투는 주민들을 중재하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다. 하지만 3년 전 어느 겨울밤 그는 우연히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다. 703호에 살던 이 할머니가 사흘째 인기척이 없다는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날 밤 그는 관리사무소장에게 문을 열어달라 청했다. 처음에는 개인정보 문제로 거절당했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결국 문을 열었을 때 이 할머니는 화장실 바닥에 쓰러진 채 사흘을 버티고 있었다. 다행히 목숨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그날의 기억은 강명훈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다.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어요.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건넨 그 한마디가 그날 이후 강명훈의 밤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그는 그날부터 혼자 사는 노인들의 명단을 마음속으로 정리하기 시작했다. 누가 몇 동 몇 호에 사는지, 자식은 있는지, 평소 건강 상태는 어떤지. 공식적인 업무는 아니었다. 아무도 그에게 그런 일을 하라고 시키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자신의 일이라 여기기 시작했다. 정옥분의 302호는 그 중에서도 강명훈이 가장 마음을 쓰는 곳이었다. 이유를 딱히 설명할 수는 없었다. 그저 그녀의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이 유독 쓸쓸해 보였고 가끔 마주칠 때면 그녀의 어깨가 유독 작아 보였다. 정옥부는 원래 밝고 활달한 성격이었다고 이웃들은 말했다. 하지만 몇 해 전부터 정확히는 아들과 연락이 끊긴 뒤로 그녀는 말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 강명훈은 그 사정을 관리사무소 서류가 아니라 몇 마디씩 흘러나오는 이웃들의 대화 속에서 조금씩 알아갔다. 정옥분에게는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사업이 크게 실패한 뒤 어머니에게 손을 벌렸다가 매몰차게 거절당했고 그 후로 발길을 끊었다고 했다. 진실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했다. 다만 정옥분이 홀로 그 무게를 견디고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했다. 그날 밤도 강명훈은 여느 때처럼 순찰을 마치고 경비실로 돌아왔다. 낡은 라디오에서 나지막이 흘러나오는 옛가요를 들으며 그는 수첩을 펼쳐 오늘의 기록을 이어갔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짙은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지만 그 어둠 속 어딘가에서 그의 작은 정성이 조용히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경비실 벽에는 낡은 달력이 걸려 있었다. 붉은 색연필로 동그라미 쳐진 날짜들이 군데군데 눈에 띄었다. 그것은 강명훈이 홀로 정해둔 독거노인들의 병원 진료일이었다. 그는 그 날짜가 다가오면 슬쩍 안부를 물었고 필요하면 관리사무소를 통해 조용히 도움을 청하기도 했다. 아무도 그에게 부탁한 일이 아니었지만 그는 그 일을 게을리한 적이 없었다. 새벽 4시 강명훈은 마지막으로 단지를 한 바퀴 더 돌기로 했다. 겨울을 앞두고 부쩍 쌀쌀해진 밤 공기가 옷깃 사이로 파고들었다. 그는 코트 깃을 여미며 302호가 있는 501동 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창문마다 불이 꺼져 있었다. 302호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는 그것을 확인하고서야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오늘도 무사히 지나가는구나. 그가 나지막이 중얼거린 그 한마디에는
말로 다 하지 못할 오랜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경비실로 돌아온 그는 낡은 라디오의 볼륨을 낮게 켰다. 심야 시간대에 흘러나오는 사연 프로그램이었다. 그날따라 진행자는 부모를 일찍 여인한 청취자의 사연을 소개하고 있었다. 강명우는 그 사연에 귀 기울이며 세상에는 자신과 비슷한 아픔을 품고 살아가는 이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그 작은 위안은 그가 다음 날 밤에도 또 그 다음 날 밤에도 같은 걸음을 이어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되어 주었다. 정욱분의 302호는 12평 남짓한 작은 집이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화분들로 가득했던 베란다도 지금은 몇 개의 마른 화분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6시에 눈을 떴다. 오랜 습관이었다. 젊었을 적 새벽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던 시절부터 몸에 밴 시간이었다.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문을 여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앞에 무언가 놓여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어느 순간부터 그녀의 새로운 아침 습관이 되었다. 오늘도 문 앞에는 작은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다. 환절기에는 감기 조심하세요. 정욱부는 쪽지를 손에 쥔 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이 정성이 벌써 몇 달째 이어지고 있었다. 처음에는 경비실에 물어볼까 생각했지만 그러지 않기로 했다. 왠지 모르게 이 익명의 다정함을 캐묻는 순간 사라져 버릴 것 같은 불안이 있었다. 그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다. 이름은 정태호. 40을 훌쩍 넘긴 나이였다. 젊었을 때는 착실한 회사원이었지만 사업을 하겠다며 회사를 그만둔 뒤로 삶이 크게 흔들렸다. 처음 벌인 사업은 작은 성공을 거두는 듯했다. 하지만 곧 동업자에게 배신을 당했고 빚만 잔뜩 떠안은 채 무너졌다. 그 무렵 정태호는 어머니를 찾아왔다. 정욱부는 그때를 떠올릴 때마다 여전히 가슴이 아렸다. 아들은 마지막이라며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 애원했다. 정욱부는 남편이 평생을 바쳐 마련한 이 작은 집만은 지키고 싶었다. 그래서 거절했다. 단호하게, 어쩌면 필요 이상으로 매몰차게. 엄마는 나보다 이 집이 더 중요해. 아들이 던진 그 한마디가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욱분의 귓가에 맴돌았다. 그날 이후 정태호는 발길을 끊었다. 명절에도 생일에도 전화 한 통 없었다. 정욱부는 처음 몇 달은 매일같이 아들의 번호를 눌렀다 지웠다를 반복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그녀도 전화기를 들지 않게 되었다. 자존심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거절당할까 두려운 마음 때문이었는지 그녀 자신도 알 수 없었다. 이웃들은 정욱분을 볼 때마다 안쓰러운 눈빛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정작 그녀는 누구에게도 속내를 털어놓지 않았다. 반상회에 나가서도 경로당에 들러서도 그녀는 언제나 웃는 얼굴로 형식적인 인사만 건넬 뿐이었다. 사람들은 그녀가 씩씩하게 잘 지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가 만들어낸 얇은 껍데기에 불과했다. 밤이 되면 정욱부는 유독 잠을 이루지 못했다. 텔레비전 소리를 크게 틀어놓아도 그 사이로 스며드는 정적은 어쩔 수 없었다. 그녀는 가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 혼잣말을 하곤 했다. 여보, 태호는 요즘 어떻게 지낼까요? 밥은 잘 챙겨 먹는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정욱분의 진짜 마음속에는 다른 말이 자리하고 있었다. 미안하다는 말, 보고 싶다는 말. 하지만 그 말을 꺼낼 용기가 그녀에게는 없었다. 자존심 강한 그녀의 성격도 문제였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두려움이었다. 이제 와서 연락한들 아들이 받아줄 리 없다는 두려움. 그런 그녀에게 문 앞에 놓이는 작은 쪽지들은 뜻밖의 위안이 되었다. 누구인지 모르지만 누군가 자신을 살피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녀는 조금씩 숨통이 트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쪽지들을 모두 모아 서랍 속에 고이 간직해 두었다.
벌써 연암은 장이 넘었다. 그날 오후 정옥부는 경로당에 들렀다가 오랜만에 옛 친구 김 여사를 만났다. 김 여사는 300이후 사정을 어렴풋이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이웃 중 하나였다. 옥분이 요즘 얼굴이 좀 편해 보이네. 무슨 좋은 일 있어? 정옥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쪽지 이야기를 꺼냈다. 김 여사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놀라워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이 다 있어. 요즘 세상에 그런 정성을 쏟는 사람이 있다니 믿기지가 않네. 그러게 말이야. 누군지는 모르지만 참 고마운 사람이지. 정옥부는 그렇게 말하며 오랜만에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 속에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온기에 대한 그리움이 배어 있었다. 한편 정태호는 그 시각 다른 도시의 좁은 원룸에서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어머니의 집 근처를 마음속으로 서성이고 있었다. 사업 실패 이후 그는 막 노동판을 전전하며 근근히 빚을 갚아나가고 있었다. 겉으로는 무심한 척 지냈지만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어머니의 생신이 다가올 때마다 그는 몇 번이고 전화기를 들었다 놓았다. 엄마는 나보다 이 집이 더 중요해? 그때 자신이 던진 그 말이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사실 그는 알고 있었다. 어머니가 그 집을 지키려 했던 이유가 자신 때문이었다는 것을.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마련한 집을 담보로 잡히면 결국 어머니마저 길거리에 나앉을 수 있다는 것을 그는 그때 헤아리지 못했다. 오직 자신의 절박함만 보였을 뿐이었다. 그는 몇 번이고 어머니에게 편지를 쓰려 했다. 하지만 쓰다가 찢어버리기를 반복했다. 무슨 말로 시작해야 할지, 어떤 얼굴로 다시 마주해야 할지 그는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간격은 점점 더 넓어져만 갔다. 처음에는 자존심 때문이었고 나중에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이제 와서 연락한들 어머니가 자신을 용서해 줄 리 없다는 두려움. 정옥분의 하루는 단조로웠다. 아침이면 경로당에 나가 몇몇 이웃들과 화투를 치거나 텔레비전을 보았고 점심은 대개 간단히 때웠다. 오후에는 근처 시장에 들러 반찬거리를 사오는 것이 유일한 외출이었다. 저녁이면 다시 300이후로 돌아와 홀로 밥상을 차렸다. 밥그릇 하나, 국그릇 하나, 그리고 늘 비어있는 맞은편 자리. 그녀는 가끔 아들이 어렸을 때의 사진첩을 꺼내 보곤 했다. 코흘리게 시절부터 대학 졸업식까지. 사진 속 아들은 늘 환하게 웃고 있었다. 정옥부는 그 사진들을 손끝으로 쓸어보며 지난 세월을 되짚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온 가족이 함께 웃던 시절이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아들마저 떠난 지금 그녀에게 남은 것은 이 작은 집과 텅 빈 시간뿐이었다. 그럼에도 그녀는 무너지지 않으려 애썼다. 매일 아침 이불을 정갈하게 개고 화분에 물을 주고 작은 텃밭처럼 가꾼 베란다의 상추를 돌보았다. 그것은 그녀 나름의 생존 방식이었다. 무너지지 않기 위한 스스로에게 거는 작은 주문 같은 것이었다. 밤이 깊어지면 정옥부는 종종 창가에 앉아 아파트 단지를 내려다보았다. 가로등 불빛 아래 이따금 순찰을 도는 경비원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그 모습을 몇 번이고 눈으로 좇았다. 저 사람은 밤마다 저렇게 단지를 돌며 무슨 생각을 할까? 힘들지는 않을까? 그녀는 그런 생각을 하며 자신도 모르게 그 조용한 사내에게 알 수 없는 동질감을 느끼곤 했다. 두 사람 모두 깊은 밤 홀로 깨어있는 존재들이었으니까. 그날 밤에도 어김없이 문 앞에 쪽지가 놓였다. 정옥부는 그것을 집어들며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 언젠가 이 사람의 얼굴을 마주하게 된다면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그녀는 그날이 이토록 빨리 그리고 이토록 극적으로 찾아오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정욱분에게는 아들 외에도 멀리 지방에 사는 여동생이 하나 있었다. 하지만 두 자매 역시 왕래가 뜸한 지 오래였다. 젊은 시절에는 명절마다 모여 왁자지껄하게 지내던 사이였지만 나이가 들고 각자의 자식 문제로 바빠지면서 자연스레 소원해졌다. 정욱부는 가끔 여동생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생각했지만 그때마다 괜히 걱정만 끼치는 게 아닐까 하는 마음에 수화기를 내려놓곤 했다. 그녀의 하루하루는 그렇게 점점 더 좁아지는 관계망 속에서 흘러가고 있었다. 경로당에서 만나는 몇몇 이웃들 그리고 시장에서 마주치는 낯익은 상인들이 그녀가 가진 사회적 관계의 전부였다. 젊은 시절 채소 장사를 하며 억척스럽게 살아온 그녀였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활력은 조금씩 사그라들었다. 그럼에도 그녀는 스스로를 다잡으려 애썼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이불을 정갈하게 개고 화장을 하고 옷매무새를 단정히 했다. 그것은 그녀 나름의 자존심이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도 스스로에게만은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베란다 화분에 물을 주는 것도 그녀의 오랜 습관이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가꾸던 화분들이었다. 몇 개는 이미 시들어 버렸지만 그녀는 여전히 매일 물을 주며 그것들을 돌보았다. 마치 그 화분을 돌보는 일이 사라져가는 무언가를 붙잡아두는 유일한 방법인 것처럼 사건의 발단은 사소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501동에 새로 이사온 젊은 부부가 늦은 밤 낯선 사내가 노인의 집 앞을 서성이다 무언가를 놓고 사라지는 장면을 목격한 것이었다. 그들은 그것을 CCTV 관제실에 신고했다. 요즘 노인 대상 사기와 절도가 기승을 부린다는 뉴스가 자주 나오던 터라. 젊은 부부의 걱정은 결코 과한 것이 아니었다. 관리소장 윤덕만은 신고를 받고 CCTV 화면을 확인했다. 화면 속에는 분명 경비원 유니폼을 입은 사내가 새벽 시간마다 특정 노인 세대의 문 앞에서 오래 머무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그리고 그 사내는 다름 아닌 강명훈이었다. 윤덕만은 화면을 몇 번이고 되돌려 보았다. 강명훈이 문 앞에 무언가를 놓고 잠시 서 있다가 사라지는 장면이었다. 정확히 무엇을 하는지는 화질이 좋지 않아 알아보기 어려웠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심스러운 장면이었다. 강 씨가 왜 저기서 저러고 있지? 윤덕만은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미간을 좁혔다. 그는 강명훈을 10년 가까이 지켜봐 온 사람이었다. 성실하고 말수 적은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사람 속은 알 수 없는 법이었다. 더구나 얼마 전 다른 단지에서 경비원이 독거노인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한 사건이 뉴스에 보도된 직후였다. 윤덕만의 마음속에서 의심은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그는 다음 날 아침 강명훈을 사무실로 조용히 불렀다. 강 씨, 요즘 밤마다 302호 근처에서 뭘 하는 거요? 강명훈은 순간 말을 잇지 못했다. 3년 동안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심해왔던 일이 이렇게 갑작스레 드러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한 탓이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그냥 순찰을 도는 것뿐입니다. 순찰이라면서 왜 매번 302호 앞에서만 오래 머물러요? CCTV에 다 찍혔어요. 강명훈은 차마 사실을 모두 털어놓을 수 없었다. 그가 매일 밤 노인들의 문 앞에 쌀과 약, 쪽지를 놓아둔다는 사실을 말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순수한 선의로 남을 수 없을 것 같았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의도를 의심할 것이고 무엇보다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일, 그 선의가 오해받고 짓밟히는 일이 벌어질 것 같았다. 그에게는 이미 그런 경험이 있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 다른 도시의 한 상가 건물에서 보안 요원으로 일하던 시절이었다. 그때도 그는 홀로 사는 노인 입주자를 몰래 살피며
작은 도움을 주곤 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노인의 가족이 찾아와 그를 도둑으로 몰아붙였다. 노인의 집에서 사라진 폐물이 있는데 그것을 훔쳐간 것이 틀림없다는 주장이었다. 결국 진범은 다른 사람으로 밝혀졌지만 그 사이 강명훈은 직장을 잃었고 몇 달간 경찰 조사를 받아야 했다. 그날의 기억은 그에게 깊은 트라우마로 남았다. 선의가 오해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뼈저리게 배웠다. 그래서 그는 이번에는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기로 결심했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그저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기로. 그게 그냥 노인분들 안부가 걱정돼서 그런 겁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강명훈은 그렇게만 대답했다. 하지만 윤덕만의 표정은 풀리지 않았다. 강씨, 나도 강씨를 믿고 싶어요. 하지만 지금 CCTV 영상만 놓고 보면 오해받기 딱 좋은 상황이에요. 요즘 세상이 워낙 흉흉하니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 말대로였다. 그날 오후 젊은 부부를 비롯한 몇몇 입주자들이 관리사무소로 몰려와 항의했다. 그들은 강명훈의 행동이 명백히 수상하다며 즉각적인 조사와 필요하다면 해고까지 요구했다. 소문은 삽시간에 아파트 전체로 퍼져나갔다. 경비 아저씨가 밤마다 할머니들 집을 뒤지고 다닌대. 뭘 훔쳐가는 거 아니야? CCTV에 다 찍혔다던데. 이참에 확실히 밝혀야지. 근거 없는 소문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강명훈은 그 모든 시선을 묵묵히 견뎌야 했다. 억울했지만 진실을 온전히 밝힐 수도 없는 처지였다. 진실을 밝히려면 자신의 오래된 상처까지 모두 꺼내야 했고 그것은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었다. 그날 밤 강명훈은 평소처럼 순찰을 나서야 할지 망설였다. 손에 든 보온 가방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다. 그는 경비실 창밖으로 302호 쪽을 바라보았다. 불이 켜져 있었다. 정옥분이 아직 깨어있다는 뜻이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발걸음을 옮겼다. 오해를 받는다 해도 이 작은 정성만은 멈출 수 없다는 마음이었다. 동료 경비원 박 씨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강명훈을 붙잡았다. 강 씨, 이럴 때일수록 몸조심해야 돼. 괜히 오해 살짓하지 말고 오늘 밤은 그냥 넘어가는 게 어때? 고맙지만 괜찮네. 이 일만큼은 그만둘 수가 없어서. 강명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박 씨는 그런 그를 오래도록 바라보다가 결국 아무 말 없이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박 씨는 강명훈이라는 사람을 믿고 있었다. 10년 가까이 함께 일하며 보아온 그는 결코 남에게 해를 끼칠 사람이 아니었다. 관리소장 윤덕만도 사실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는 그날 밤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CCTV 영상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폈다. 화질이 좋지 않아 명확하지는 않았지만 강명훈의 손짓에는 무언가를 훔치는 듯한 움직임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조심스레 무언가를 내려놓고 문 앞에서 잠시 고개를 숙이는 듯한 동작이 반복되고 있었다. 훔치는 게 아니라 놓고 가는 건가? 윤덕만의 마음속에 작은 의문이 피어올랐다. 하지만 입주자 대표회의는 이미 강경한 입장으로 기울어 있었다. 몇몇 입주자들은 경찰에 신고까지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덕만은 그들을 진정시키며 우선 사흘의 시간을 달라고 부탁했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한 뒤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었다. 그 사흘 동안 아파트 단지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강명훈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근무했지만 그를 향한 주민들의 시선은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다. 예전에는 반갑게 인사를 건네던 주민들도 이제는 그를 마주치면 슬며시 시선을 피하곤 했다. 그 서늘한 공기를 강명훈은 온몸으로 느꼈다.
그럼에도 그는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다. 그가 두려워한 것은 자신에 대한 오해가 아니었다. 오히려 이 일로 인해 자신이 몰래 챙겨온 노인들의 안전망이 무너질까봐. 그것이 가장 큰 걱정이었다. 만약 자신이 해고된다면 302호의 정옥분을 비롯한 여러 독거노인들의 밤을 누가 지켜볼 것인가. 그 물음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강명훈의 아내는 그날 밤늦게 귀가한 남편의 표정을 살피며 심상치 않은 기색을 눈치챘다. 그녀는 저녁상을 차려주며 조심스레 물었다. 여보, 요즘 뭔가 힘든 일 있어요? 얼굴이 영 안 좋네요. 강명훈은 처음에는 별일 아니라며 얼버무렸다. 하지만 아내의 걱정스러운 눈빛에 결국 그는 최근 있었던 CCTV 소동과 입주자들의 의혹에 대해 짧게 털어놓았다. 물론 자신이 왜 그런 순찰을 시작했는지 그 깊은 속사정까지는 여전히 말하지 못했다. 세상에 좋은 일을 하고도 그런 의심을 받다니. 너무 억울하겠어요.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오해도 풀리겠지. 강명훈은 애써 담담하게 말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오래된 두려움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었다. 선의가 짓밟히는 경험을 다시 하게 될까봐. 그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 늘어갔다. 한편 정옥부는 그날 저녁 우연히 이웃을 통해 경비원을 둘러싼 소문을 전해 들었다. 그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적잖이 당황했다. 자신에게 그토록 따뜻한 쪽지를 건네던 사람이 도둑이나 수상한 인물로 오해받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럴 리가 없는데 그분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닐 텐데. 정옥부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마음이 무거워졌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매일 밤 받아온 그 쪽지들에 대해 아직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었다. 혹시라도 그 사실을 밝히면 오히려 그 익명의 정성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며 더 큰 오해를 낳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다. 그녀는 그저 마음속으로 조용히 그 정체 모를 은인이 부디 무사하기를 바랄 뿐이었다. 사흘째 되던 날 밤, 강명훈은 경비실에 홀로 앉아 오래된 기억을 떠올렸다. 그것은 20년도 더 지난 일이었지만 여전히 어제 일처럼 생생했다. 그때 그는 36이었다. 지방의 한 공단에서 경비 일을 하며 밤낮 없이 일했다. 야간 근무가 많아 며칠씩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도 잦았다. 고향에는 홀로 사시는 어머니가 계셨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는 삭바느질과 남의 집밭일을 하며 강명훈 하나를 키워내셨다. 강명훈이 결혼을 하고 도시로 나온 뒤에도 어머니는 고향 집을 떠나지 않으셨다. 여기가 좋다. 여기서 네 아버지랑 살던 정이 있다며 손사래를 치셨다. 강명훈은 명절이면 찾아뵙고 가끔 전화를 드리는 것으로 도리를 다했다고 생각했다.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애써 외면했다. 그러던 어느 겨울, 강명훈은 며칠째 어머니와 통화가 되지 않았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노인네가 귀가 어두워 전화벨 소리를 못 들으셨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일이 끝나면 가봐야지. 이번 주말에는 꼭 가야지. 하며 하루하루를 미뤘다. 그렇게 미룬 시간이 무려 열흘이었다. 열흘 만에야 불안한 마음에 고향집으로 달려갔을 때 강명훈은 마당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이상한 정적을 느꼈다. 문을 두드려도 인기척이 없었다. 결국 이웃의 도움을 받아 문을 열었을 때 그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광경과 마주했다. 어머니는 방바닥에 쓰러진 채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부엌에는 채 끓이다 만 국이 그대로 눌어붙어 있었고 방 안달력에는 강명훈이 다녀가기로 했던 날짜에 붉은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다. 어머니는 아들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며 쓰러지는 그 순간까지도 아들을 위한 밥상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다.
부검 결과 어머니는 심장마비로 갑작스레 돌아가셨고 사망한 지 이미 일주일이 넘은 상태였다. 그 일주일 동안 강명우는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 한 통 제대로 드리지 못했다.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 그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다. 통곡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는지 그 자신도 기억하지 못했다. 조금만 일찍 왔더라면 장례를 치르는 내내 그리고 그 후로도 오랫동안 그 말이 강명훈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이웃들은 위로랍시고 연세가 있으셨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라 말했지만 그 말은 조금도 위로가 되지 않았다. 그가 조금만 더 자주 안부를 물었더라면, 조금만 더 일찍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더라면 어머니는 적어도 혼자서 그렇게 쓸쓸히 세상을 떠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자책이 그를 끝없이 괴롭혔다. 그 사건 이후 강명우는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다. 아내는 그가 실어증에 걸린 사람처럼 몇 달을 지냈다고 훗날 회상했다. 그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고 홀로 사는 노인들에 관한 뉴스만 나오면 채널을 돌리지 못한 채 오래도록 화면을 응시하곤 했다. 고독사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그는 마치 자신의 죄를 다시 마주하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세월이 흐르며 그 고통은 조금씩 무뎌졌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대신 그것은 다른 형태로 그의 삶에 자리 잡았다. 그는 은행나무 아파트에 부임한 뒤 홀로 사는 노인들을 볼 때마다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렸다. 그리고 다짐했다. 적어도 내가 지키는 이 울타리 안에서만큼은 그 누구도 나의 어머니처럼 외롭게 세상을 떠나게 하지 않겠다고. 그것이 그가 3년 전부터 시작한 은밀한 순찰의 진짜 이유였다. 쌀 한 봉지, 약봉투 하나, 짧은 쪽지 한 장. 그것은 단순한 선행이 아니었다. 그것은 강명훈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다하지 못한 마지막 도리를 이제는 얼굴도 모르는 다른 노인들에게 대신 전하는 그만의 속죄와도 같은 것이었다. 강명훈은 그 사연을 그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었다. 아내에게조차 자세히 털어놓지 않았다. 말로 꺼내는 순간 그 상처가 다시 생생하게 되살아날 것 같아서였다. 그는 그저 묵묵히 매일 밤 순찰을 돌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속죄를 이어갔다. 경비실 창밖으로 새벽 공기가 스며들었다. 강명훈은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았다. 낡고 빛바랜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어머니가 환하게 웃고 계셨다. 그는 그 사진을 손끝으로 가만히 쓸어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어머니, 오늘도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했습니다. 그 순간 강명훈은 결심했다. 지금의 오해와 의심이 아무리 두렵더라도 이 일만큼은 결코 멈추지 않겠다고. 그것이 그가 어머니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사죄이자 남은 삶의 이유였으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강명훈은 한동안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었다. 몇 달을 방황하듯 지내다가 우연히 지인의 소개로 경비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그저 생계를 위한 선택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이 일이야말로 자신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고 특히 홀로 사는 이들의 곁을 조용히 지켜주는 이 일이 그에게는 단순한 직업 이상의 의미가 되었다. 그는 이직할 때마다 유독 독거노인 비율이 높은 단지를 찾아다녔다. 동료들은 왜 굳이 그런 곳만 골라 지원하느냐 물었지만 그는 웃음으로 넘길 뿐 진짜 이유를 말하지 않았다. 은행나무 아파트에 부임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이곳의 노인 인구 비율이 유독 높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는 오히려 마음이 놓였다. 이곳이라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을 것 같았다. 가끔 그는 자신이 하는 일이 과연 옳은 것인지 스스로에게 묻곤 했다. 어쩌면 이것은
선의를 가장한 자기 위안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 죽은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는데 이렇게 다른 이들에게 정성을 쏟는다고 해서 그 죄가 씻길 수 있을까. 그런 물음이 밀려올 때마다 그는 답을 찾지 못한 채 그저 다시 순찰화를 신고 문을 나섰다. 답을 몰라도 멈출 수는 없었다. 강명훈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다. 지금은 장성의 타지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아들이었다. 그는 아들에게만큼은 자신과 같은 후회를 남기지 않으려 애썼다. 명절이면 먼저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고 아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찾아오지 못하는 해에도 서운한 내색을 하지 않으려 노력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언젠가 아들도 자신처럼 뒤늦은 후회를 하게 될까 봐 걱정스러운 마음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는 가끔 아들에게 말했다.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있을 때 잘해라. 그 말을 할 때마다 아들은 또 그 얘기예요 라며 웃어넘기곤 했지만 강명훈은 그 말 속에 담긴 진심을 아들이 언젠가는 이해해 주기를 바랐다. 그의 이런 마음은 자연스레 그가 돌보는 노인들을 향한 태도에도 고스란히 배어 있었다. 그는 노인들을 대할 때마다 마치 자신의 어머니를 대하듯 정중하고 조심스러웠다. 말 한마디를 건넬 때도 혹시 상대가 부담스러워하지는 않을지 세심하게 살폈다. 그것은 단순한 친절을 넘어선 그만의 속죄 의식과도 같은 것이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는 여전히 매년 어머니의 기일이 되면 고향을 찾았다. 산소 앞에 앉아 그는 늘 같은 말을 되뇌었다. 어머니, 오늘도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했습니다.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은 이제 그에게 하나의 의식이자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 있었다. 그날 밤도 강명훈은 사진 속 어머니의 미소를 오래도록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사진을 다시 서랍 속에 넣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순찰을 나설 채비를 했다. 입주자들의 의혹과 눈초리가 여전히 그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지만 그는 결코 이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다. 산소에서 돌아오는 길이면 그는 늘 버스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하염없이 바라보곤 했다. 고향의 논밭과 낮은 지붕들이 멀어질 때마다 그는 어머니와 함께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들을 하나씩 떠올렸다. 겨울이면 화롯불 앞에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시던 목소리. 여름이면 마당에 멍석을 깔고 함께 누워 보았던 별. 그 모든 기억들이 그가 지금 이 순찰을 계속하는 힘의 근원이었다. 사흘의 유예 기간 마지막 날.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회의가 강명훈의 거취를 결정하기로 한 바로 그날 밤이었다. 강명훈은 평소와 다름없이 자정이 넘은 시각, 보온 가방을 챙겨 순찰을 나섰다.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알면서도 그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501동에 다다랐을 때 그는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302호 창문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는데 평소라면 이 시간에는 이미 불이 꺼져 있어야 했다. 게다가 문 앞에는 어제 놓아둔 우유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강명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다. 할머니, 계세요? 정옥분 할머니, 안에 계십니까? 대답이 없었다. 그는 다시 한번 조금 더 크게 문을 두드렸다. 여전히 정적뿐이었다. 불길한 예감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는 곧장 관리사무소로 연락해 비상열쇠를 요청했다. 야간 당직을 서던 관리소장 윤덕만이 서둘러 달려왔다. 강씨, 무슨 일이오? 302호에 불이 켜져 있는데 인기척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심상치 않아요. 문을 열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윤덕만은 잠시 망설였다. 며칠간 이어진 의혹 때문에 그는 강명훈의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스레 바라볼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하지만 강명훈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절박함은 그런 계산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윤덕만은 곧바로 비상열쇠를 가져와 문을 열었다. 문이 열리자마자 두 사람은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정옥분을 발견했다. 그녀는 의식이 흐릿한 채로 가슴을 움켜쥐고 신음하고 있었다. 강명훈은 재빨리 그녀 곁으로 다가가 상태를 살폈다.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제 말 들리세요? 정옥분은 희미하게 눈을 떴지만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다. 강명훈은 즉시 119에 신고했다. 전화를 거는 그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것은 낯선 감각이 아니었다. 20년 전 차갑게 식어버린 어머니를 발견했던 그 순간의 공포가 고스란히 되살아나고 있었다. 괜찮습니다, 할머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조금만 버티세요. 그는 정옥분의 손을 꼭 붙잡은 채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 목소리에는 처음 만나는 노인에게 건네는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의 절실함이 담겨 있었다. 윤덕만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강명훈에 대한 의심이 서서히 거쳐가는 것을 느꼈다.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의 10여 분은 강명훈에게 있어 영겁처럼 길게 느껴졌다. 그는 그 시간 동안 정옥분의 상태를 살피며 응급처치 교육에서 배운 대로 그녀의 자세를 편안하게 바꾸어 주었다. 다행히 정옥분은 의식을 완전히 잃지는 않았다. 급성 협심증 증상이었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정말로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구급차에 실려가는 정옥분을 바라보며 강명훈은 병원까지 함께 가겠다고 나섰다. 윤덕만은 처음에는 만류했지만 결국 강명훈의 뜻을 꺾지 못했다. 이 시간에 연락할 가족이라도 있는지 알아봐야 할 텐데. 윤덕만의 말에 강명훈은 잠시 침묵했다. 그는 정옥분에게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이웃들 사이의 소문을 통해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하지만 정확한 연락처는 알지 못했다. 그는 병원으로 향하는 구급차 안에서 정옥분의 낡은 지갑 속에서 오래된 명함 한 장을 발견했다. 빛바랜 그 명함에는 정태우라는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아마도 몇 년 전 아들이 사업을 하던 시절에 만든 명함인 듯했다. 병원에 도착한 뒤 강명훈은 응급실 밖 대기 의자에 앉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그의 머릿속에는 20년 전 그날의 기억과 지금 이 순간이 겹쳐지고 있었다. 그때는 이미 늦어버렸지만 이번에는 늦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다. 새벽 5시 담당 의사가 대기실로 나와 강명훈에게 다가왔다. 보호자분이신가요? 다행히 처치가 잘 되어서 고비는 넘기셨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정말 위험할 뻔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강명훈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20년 전 그가 결코 듣지 못했던 말이었다. 그날 그는 응급실이 아니라 장례식장으로 향해야 했으니까. 오늘 비록 남의 어머니이지만 그는 마침내 그 말을 들을 수 있었다. 조금만 늦었어도 라는 말 뒤에 다행이라는 말이 붙는 것을.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훔쳤다. 의사는 그런 그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 보호자들이 흔히 보이는 안도의 눈물이라 여겼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눈물의 진짜 의미를 강명훈 자신 말고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날이 밝자 강명훈은 병원 복도 의자에 앉은 채 잠시 눈을 붙였다. 짧은 새벽잠 속에서도 그는 오래도록 잊고 지냈던 꿈을 꾸었다. 젊은 시절의 어머니가 부엌에서 국을 끓이며 그를 향해 환하게 웃어주는 꿈이었다. 밥은 먹었니, 우리 아들. 그 정겨운 목소리에 그는 잠결에도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잠에서 깨어난 그는 병실 안으로 조심스레 들어가 정옥분의 상태를 살폈다. 그녀는 여전히 의식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은 채 잠들어 있었다. 링거 줄이 연결된 앙상한 손을 바라보며 강명훈은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이번에는 반드시 지켜드리겠습니다.
윤덕만은 그날 오전 다시 병원을 찾았다. 강명훈이 밤새 자리를 지킨 것을 확인한 그는 복잡한 표정으로 그에게 다가갔다. 강씨, 어제 일은 정말 큰일 하셨소. 내가 며칠간 강씨를 의심했던 게 부끄럽구려. 강명훈은 담담하게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소장님. 오해하실 만한 상황이었으니까요. 저야말로 좀 더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죄송합니다. 윤덕만은 그런 강명훈의 태도에 오히려 더 큰 미안함을 느꼈다. 그는 입주자 대표회의에 이 사실을 정확히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 두 사람은 병원 복도에 나란히 앉아 한동안 말없이 아침 햇살이 비쳐드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 무렵 소식을 들은 몇몇 이웃들도 하나둘 병원을 찾아왔다. 정옥분과 평소 가깝게 지내던 김 여사도 그 중 하나였다. 그녀는 강명훈에게 다가와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강 경비원님, 정말 감사해요. 옥분이한테 이런 은인이 계셨다니. 그동안 밤마다 그렇게 노인들을 챙기고 다니셨다는 얘기. 다들 뒤늦게 알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강명훈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이며 짧게 답했다. 별거 아닙니다.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말과 달리 그의 마음속에는 오랫동안 짊어져 온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누군가를 살리고 그 사실이 인정받는 순간 그는 비로소 20년 전 자신이 지키지 못했던 어머니와의 약속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간 듯한 기분이 들었다. 병실 창가에는 오후 햇살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강명훈은 잠시 자리를 비켜 병원 앞 벤치에 앉아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지난밤의 일을 담담하게 전했다. 여보, 다행히 할머니는 고비를 넘기셨어. 나도 이제야 마음이 좀 놓이네. 당신 정말 애썼어요. 근데 당신도 이제 좀 쉬어야죠. 밤새 한숨도 못 잤을 텐데. 괜찮아. 이상하게 하나도 안 피곤하네. 오히려 뭔가 오랫동안 막혀있던 게 뚫린 기분이야. 아내는 전화기 너머로 남편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홀가분하게 들린다고 느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답했다. 당신 어머님도 오늘 당신이 한 일을 아셨다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예요. 그 말에 강명훈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전화를 끊은 뒤 벤치에 앉아 오래도록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다. 그는 문득 20년 전 그날 이후 처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작은 평온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오후 늦게 정옥부는 서서히 의식을 되찾았다. 눈을 뜬 그녀는 낯선 병실 천장을 바라보며 잠시 혼란스러워했다. 그러다 곁을 지키고 있던 강명훈을 발견하고는 희미한 목소리로 물었다. 경비 아저씨, 여기가 어디예요? 제가 왜? 할머니 병원입니다. 어젯밤에 몸이 편찮으셔서 제가 모시고 왔습니다. 이제 괜찮으실 겁니다. 정옥부는 그제야 상황을 어렴풋이 이해한 듯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곁을 지키고 있던 그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 입술을 달싹였다. 하지만 아직은 기력이 온전히 돌아오지 않은 탓에 그녀는 다시 스르르 눈을 감고 얕은 잠에 빠져들었다. 강명훈은 그런 그녀의 손을 가만히 이불 속에 넣어주고는 조용히 병실을 나섰다. 정옥분이 입원한 지 이틀째 되던 날, 아파트 단지에는 새로운 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갔다. 이번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다. 302호 정옥분 할머니가 위급한 상황에서 경비원 강명훈이 목숨을 구했다는 이야기였다. 젊은 부부를 비롯해 강명훈을 의심했던 입주자들도 이 소식을 듣고는 당혹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관리소장 윤덕만은 그날 밤 있었던 일을 입주자 대표회의에 상세히 보고했다.
CCTV 영상 속에서 미심쩍게만 보였던 강명훈의 행동이 실은 매일 밤 노인들의 안전을 살피던 것이었다는 정황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는 강명훈이 정욱분의 손을 붙잡고 구급차를 기다리던 순간의 절실한 표정을 떠올리며 도저히 그를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이라 생각할 수 없었다. 일단 강 씨에 대한 조사는 보류합시다. 뭔가 우리가 모르는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덕만의 제안에 회의에 참석한 입주자들도 대부분 동의했다. 하지만 여전히 몇몇은 의심의 눈초리를 완전히 거두지 않았다. 특히 처음 신고했던 젊은 부부는 생명을 구한 것은 다행이지만 애초에 왜 그렇게 은밀하게 행동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고 주장했다. 그 무렵 강명훈은 매일 병원을 찾아 정욱분의 병실 앞을 서성였다. 직접 들어가 얼굴을 마주할 용기는 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담당 간호사를 통해 그녀의 상태를 조용히 확인하고 필요한 것이 있는지 살피는 것으로 마음을 대신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간호사가 물었다. 가족분이세요? 매일 이렇게 오시네요. 아닙니다. 그냥 같은 아파트 사는 사람입니다. 강명훈의 대답에 간호사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캐묻지는 않았다. 한편 정욱분은 병실에 누워 지난 며칠간의 일을 어렴풋이 되짚고 있었다. 의식이 흐릿했던 그 순간 누군가 자신의 손을 꼭 붙잡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조금만 버티세요라고 속삭이던 목소리가 어렴풋이 기억났다. 낯설지만 어딘가 익숙한 목소리였다. 그녀는 며칠을 곱씹은 끝에 그것이 매일 밤 자신의 문 앞에 쪽지를 놓아두던 바로 그 목소리와 닮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담당 간호사에게 물어 그녀를 발견하고 신고한 사람이 아파트 경비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정욱분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놀라움과 감동, 그리고 알 수 없는 그리움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그 시각 강명훈의 아내 역시 남편의 변화를 눈치채고 있었다. 며칠째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병원을 오가는 남편을 보며 그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조심스레 물었다. 여보,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반쪽이 됐어요. 강명훈은 처음으로 아내에게 조금씩 속내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300이후 할머니 이야기,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자신의 오랜 죄책감에 대해서 아내는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아주었다. 20년을 함께 살아오면서도 제대로 듣지 못했던 이야기였다. 당신, 그동안 혼자 그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말하면 어머니가 더 가엾어질 것 같아서 그냥 혼자 감당하는 게 나을 것 같았어. 아내는 아무 말 없이 그를 안아주었다. 그 밤, 강명훈은 오랜만에 눈물을 참지 않고 흘려보냈다. 며칠 뒤 정욱분의 퇴원 소식이 전해졌다. 강명훈은 여전히 입주자들 사이에 미묘한 시선 속에 놓여 있었지만 적어도 정욱분을 구했다는 사실만은 아파트 전체에 알려져 있었다. 그리고 그날 정욱분이 퇴원하며 처음으로 그와 마주 앉게 되는 예상치 못한 자리가 마련되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정욱분은 같은 병실을 쓰는 다른 환자들과도 자연스레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옆 침상의 할머니는 자녀들이 매일 병문안을 오는 모습을 부러운 듯 바라보던 정욱분에게 조심스레 물었다. 자제분은 언제 오신대요? 정욱분은 그 질문에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며 말끝을 흐렸다. 바빠서요. 요즘 다들 바쁘잖아요. 그 말을 하는 순간에도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사무쳐 올랐다. 병상에 누워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왔다는 생각이 들자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완고했던 마음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자존심이 다 무엇이란 말인가. 살아있는 동안 아들의 얼굴 한 번 더 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녀는 병상에 누워 그렇게 몇 번이고 되뇌었다. 한편 관리사무소에서는 강명훈에 대한 재평가가 조용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윤덕만은 지난 며칠간의 소동을 돌아보며 입주자 대표회의에 다시 한번 보고서를 올렸다. 이번에는 의혹이 아닌 감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내용이었다. 강 씨 같은 분이 다시는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관리사무소 차원에서 독거노인 돌봄 활동을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 제안은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그동안 강명은 혼자 은밀히 감당해왔던 일이 이제는 아파트 전체의 공식적인 관심사로 떠오르게 된 순간이었다. 물론 그 변화가 하루아침에 완성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적어도 첫걸음은 확실하게 내디뎌졌다. 강명훈은 그 소식을 전해 듣고도 크게 내색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성격이었고 갑작스레 주목받는 상황이 낯설고 부담스러웠다. 동료 박 씨는 그런 그를 보며 놀리듯 말했다. 강 씨, 이제 아파트 유명 인사 됐네. 그렇게 조용히 다니더니 결국 다 들통났어. 강명훈은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들통난 게 아니라 그냥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어진 거지. 처음부터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니었으니까. 그래도 다행이야. 나는 강 씨가 그렇게 오해받는 거 보면서 마음이 영 안 좋았거든. 이제라도 제대로 알려져서 다행이다. 박 씨의 진심 어린 말에 강명훈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동안 자신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홀로 감당해왔는지 새삼 깨달았다. 그리고 이제는 그 무게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사실에 낯설지만 따뜻한 안도감을 느꼈다. 정욱분이 퇴원하기 전날 밤, 강명훈은 302호 문 앞을 다시 찾았다. 이번에는 몰래 무언가를 놓아두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는 정욱분이 퇴원해 돌아왔을 때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집 안 청소를 도와주고 싶다는 뜻을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했다. 이웃 몇몇도 흔쾌히 함께하겠다고 나섰다. 그렇게 모인 이웃들은 정욱분의 집을 깨끗이 정리하고 냉장고에 간단한 밑반찬을 채워 넣었다. 낯선 손길들이 오갔지만 그 안에는 진심 어린 정성이 가득했다. 그날 청소를 도우러 온 이웃 중에는 평소 강명훈과 대면대면했던 703동의 이할아버지도 있었다. 그는 팔을 걷어붙이고 냉장고 청소를 자청하며 말했다. 내가 예전에 강 경비원한테 신세 진 게 한두 번이 아니야. 그때는 그냥 인사치레로 고맙다고만 했는데 이번에 보니 그게 그냥 하는 인사가 아니었더구먼. 그의 말에 함께 있던 다른 이웃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며 저마다의 사연을 꺼내놓았다. 누군가는 한파가 몰아치던 날 문풍지를 발견했던 이야기를, 또 다른 누군가는 몸살로 알아누웠을 때 문 앞에 놓여있던 죽 한 그릇 이야기를 했다. 그동안 흩어져 있던 작은 온기들이 이날 비로소 하나로 모여 커다란 감사의 물결을 이루고 있었다. 강명훈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애써 눈시울을 붉히지 않으려 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한 일들이 얼마나 여러 사람의 삶에 스며들어 있었는지 이날 처음으로 온전히 실감했다. 그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제가 한 건 정말 별거 아니었는데 이렇게 다들 마음에 담아주고 계셨을 줄은 몰랐습니다. 정욱분이 퇴원하는 날 아침 302호는 이미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냉장고에는 정성껏 마련한 밑반찬들이 가지런히 채워져 있었고 창가에는 작은 화분 하나가 새로 놓여 있었다. 강명훈이 직접 고른 노란 프리지어였다. 그는 정욱분이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순간 작은 생기를 함께 나누고 싶었다. 정욱분이 퇴원하던 날
관리사무소 앞마당에는 그녀를 마중 나온 이웃들이 여럿 모여 있었다. 그 중에는 강명훈도 있었다. 그는 멀찍이 서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다가가 인사를 건넸다. 할머니, 이제 괜찮으신 겁니까? 정옥부는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병실에서 며칠을 곱씹었던 그 목소리였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혹시 그동안 제 문 앞에 쌀이랑 쪽지 놓아두신 분이 경비 아저씨셨어요? 강명훈은 순간 당황했다. 감추려 했던 사실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드러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습니다. 놀라게 해드렸다면 죄송합니다. 정옥분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강명훈의 손을 붙잡았다. 죄송하긴요. 저는 그동안 그 쪽지들 덕분에 얼마나 큰 위안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왜 한 번도 얼굴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게 숨기셨어요? 강명훈은 오래도록 참아왔던 이야기를 그제야 조금씩 꺼내놓기 시작했다. 예전에 다른 곳에서 비슷한 선의를 베풀다가 오해를 받고 직장을 잃었던 이야기, 그리고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자리한 20년 전 홀로 세상을 떠난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까지. 제가 조금만 더 일찍 찾아뵀더라면 어머니는 그렇게 외롭게 돌아가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 후회가 너무 커서 그래서 이렇게라도 누군가의 밤을 지켜드리고 싶었습니다. 제 얼굴을 드러내면 이게 부담이 되거나 오해를 살까봐 그게 두려웠습니다. 정옥부는 그 말을 들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강명훈의 손을 더욱 꼭 붙잡으며 말했다. 아저씨 덕분에 저는 목숨을 구했어요. 그리고 그보다 더 큰 건 아저씨의 그 쪽지들 덕분에 제가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저도 아들과 올해 소식이 끊겨서 매일 밤이 참 외로웠거든요.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상처를 조금씩 나누기 시작했다. 강명훈은 정옥분에게서 아들 정태호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들었다. 사업 실패, 그리고 그날의 매몰찬 거절, 5년이라는 긴 침묵, 이야기를 듣던 강명훈의 마음속에 문득 어떤 결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할머니, 사실 병원에 모시고 갈 때 지갑 속에서 명함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아드님 명함이었어요. 제가 연락을 한번 드려봐도 될까요? 정옥부는 그 말에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아이는 이제 저를 원망하고 있을 거예요. 괜히 연락했다가 상처만 더 될 거예요. 할머니, 제가 감히 조언드리기는 어렵지만 저는 어머니께 그 어떤 연락도 드리지 못한 채 영영 이별했습니다. 지금도 그게 제일 후회됩니다. 아드님이 어떤 마음이든 적어도 할머니께서 살아계시는 지금 한 번쯤은 마음을 전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정옥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물만 흘렸다. 오랫동안 억눌러 왔던 그리움이 강명훈의 말 한마디에 본물 터지듯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날 저녁 강명훈은 아내와 상의한 끝에 조심스레 정태호의 번호로 문자를 보내기로 결심했다. 자신을 소개하고 어머니가 며칠 전 병원에 입원했었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은 건강히 퇴원하셨다는 소식을 짧게 전했다. 문자를 보내는 그의 손끝이 가늘게 떨렸다. 이것이 옳은 일인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적어도 시도해보지 않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다. 답장은 오지 않았다. 강명훈은 실망하지 않으려 애썼다. 씨앗을 심었으니 이제는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날 이후 강명훈은 정옥분의 집을 몇 차례 더 찾아갔다. 예전처럼 몰래 문 앞에 무언가를 놓아두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정식으로 초인종을 누르고 안부를 물었다. 정옥부는 그가 찾아올 때마다 반갑게 맞이하며
손수 끓인 차를 내주곤 했다. 아저씨, 이렇게 매번 찾아와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그런데 이러다 또 오해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정옥분의 걱정스러운 물음에 강명훈은 옅게 웃으며 답했다. 이제는 괜찮습니다. 관리사무소에도 정식으로 말씀드렸어요. 숨길 일이 아니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깊어졌다. 정옥부는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채소 장사를 하며 아들을 키우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강명훈은 자신의 유년 시절 홀로 자신을 키워낸 어머니의 손끝이 얼마나 거칠었는지를 회상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지만 그 속에 담긴 그리움과 사랑의 결은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아저씨 이야기를 들으니 저도 태호한테 좀 더 일찍 손을 내밀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후회는 늘 한 발 늦게 찾아오더군요. 그러니 할머니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셨습니다. 정옥부는 그 말에 힘을 얻은 듯 다음 날 아침 결심한 표정으로 낡은 전화기를 꺼내 들었다. 그녀는 몇 번이고 망설이던 손끝으로 마침내 기억을 더듬어 아들의 예전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울리는 동안 그녀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다. 하지만 몇 번의 신호음 끝에 돌아온 것은 없는 번호라는 안내의 음성뿐이었다. 정옥부는 힘없이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아들이 번호를 바꾼 지 오래라는 것을 그녀는 그제야 새삼 실감했다. 그만큼 서로의 삶에서 멀어져 있었다는 뜻이었다. 그녀는 그날 저녁 강명훈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며 다시 한번 눈물을 보였다. 바뀐 번호라 연결이 안 되네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강명훈은 그녀를 다독이며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명함 속 번호로 다시 한번 연락을 취해보겠노라 약속했다. 그것이 그가 정태호에게 문자를 보내게 된 진짜 계기였다. 옛 명함 속 번호가 다행히도 아직 살아있는 번호였던 것이다. 문자를 보내기 전 강명훈은 몇 번이고 문장을 고쳤었다. 너무 사무적이면 무성의해 보일 것 같았고 너무 감정적이면 부담스러워할 것 같았다. 그는 결국 담백하고 진솔한 문장으로 마음을 정리했다. 안녕하세요. 정태호 씨. 저는 은행나무 아파트 경비원 강명훈입니다. 며칠 전 정옥분 어머님께서 갑작스레 편찮으셔서 병원에 다녀오셨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건강히 잘 회복하고 계십니다. 늦었지만 소식 전해드립니다. 문자를 전송한 뒤 강명훈은 휴대전화를 손에 쥔 채 오래도록 화면을 바라보았다. 이 짧은 문장이 한 가족의 오랜 침묵을 깨뜨릴 수 있을지 그는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적어도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라 믿었다. 정옥부는 그 사실을 전해 듣고 처음에는 걱정스러운 마음이 앞섰다. 괜히 그 아이 마음만 어지럽히는 건 아닐까요? 할머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실을 전하는 것이 두려움보다는 낫습니다. 아드님도 언젠가는 알아야 할 일이고 차라리 지금 아는 것이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 나을 겁니다. 강명훈의 말에 정옥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답장이 오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렸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록 답이 없자 그녀는 점점 마음이 무거워졌다. 역시 안 오는구나. 그녀는 그렇게 체념하려던 참이었다. 바로 그 무렵 정태호는 낯선 번호로 온 문자를 뒤늦게 확인하고 있었다. 업무에 치여 며칠간 휴대전화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한 탓이었다. 문자를 읽는 순간 그의 손끝이 가늘게 떨렸다. 어머니가 편찮으셨다니. 그는 곧바로 사무실을 나와 조용한 복도 구석에서 문자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그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사무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야경이 유난히 흐릿하게 느껴졌다.
그는 문득 자신이 그동안 어머니의 안부를 얼마나 소홀히 여겨왔는지를 깨달았다. 매달 나가는 대출 이자와 밀린 카드값을 걱정하느라 정작 가장 소중한 사람의 안부는 뒷전으로 미뤄두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문자를 다시 읽으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었다. 더는 미루지 말자. 정태호는 강명훈이 보낸 문자를 읽고 또 읽었다. 낯선 번호로 온 짧은 메시지였지만 그 안에 담긴 정보는 그의 심장을 철렁 내려앉게 하기에 충분했다.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었다는 사실, 다행히 지금은 건강하시다는 소식. 하지만 그 몇 줄 안 되는 문장 뒤에 숨겨진 위급했던 순간을 그는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그는 며칠을 망설였다. 전화를 걸어볼까? 문자로 답을 할까? 아니면 그냥 이대로 모른 척할까?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쌓인 자존심과 두려움이 그의 발목을 붙잡았다. 하지만 동시에 어머니가 위급했다는 사실은 그 모든 감정을 압도하는 무게로 그를 짓눌렀다. 그러던 어느 밤, 정태호는 결국 참지 못하고 낯선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강명훈이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저 정옥분 할머니, 아들 정태호입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 맞으시죠? 강명훈은 순간 숨을 골랐다. 예상했던 순간이었지만 막상 닥치자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아득해졌다. 네, 맞습니다. 늦은 시간에 실례가 많았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지금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십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강명훈은 담담하게 그날 밤의 일을 전했다. 갑작스러운 협심증 증상, 다행히 늦지 않게 발견해 병원으로 옮긴 일. 정태호는 전화기 너머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어머니는 저에 대해 뭐라고 하셨습니까? 강명훈은 잠시 고민했다. 있는 그대로를 전할지 아니면 조금 더 부드럽게 다듬어 전할지. 그는 결국 진심을 담아 말하기로 했다. 할머니께서는 아드님을 원망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일 밤 아드님 걱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다만 먼저 연락할 용기가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자존심 때문인지 아니면 거절당할까 두려운 마음 때문인지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정태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번 전화기를 들었다가도 어머니가 저를 받아주시지 않을 것 같아서 그게 무서워서 놓아버리곤 했습니다. 두 분 다 서로를 그리워하면서도 같은 두려움 때문에 멈춰 계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릴 처지는 아니지만 시간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강명훈은 그렇게 말하며 20년 전 자신의 이야기를 짧게나마 전했다. 정태호는 전화기 너머로 조용히 흐느끼기 시작했다. 제가 어머니를 뵈러 가도 될까요? 당연하죠. 할머니께서 가장 바라시는 일일 겁니다. 그렇게 통화를 끝낸 뒤 강명훈은 오래도록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오래 막혀있던 것이 서서히 풀려나가는 듯한 기분이었다. 자신이 다하지 못했던 일을 이제 다른 이가 다할 수 있도록 작은 다리가 되어준 것 같아서였다. 한편 이 소식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다. 강명훈에 대한 오해는 완전히 거쳤고 오히려 그의 선행에 감동한 주민들이 하나둘 늘어갔다. 처음 신고했던 젊은 부부도 자초지종을 전해 듣고는 강명훈을 찾아와 정중히 사과했다. 저희가 오해해서 정말 죄송했습니다. 좋은 뜻으로 하신 일인 줄도 모르고. 강명훈은 그들을 향해 부드럽게 웃으며 손사래를 쳤다. 아닙니다. 이상하게 보일 만한 행동이었으니 의심하신 게 당연합니다. 오히려 저를 걱정해서 그러신 거라 생각합니다. 그의 넓은 마음에 젊은 부부는 더욱 깊은 미안함을 느꼈다.
그리고 그 일을 계기로 아파트 단지 안에서는 뜻밖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몇몇 입주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홀로 사는 노인들을 돌아가며 살피는 작은 모임을 만들자는 제안을 한 것이었다. 그 제안의 중심에 선 것은 다름 아닌 젊은 부부였다. 처음 강명훈을 의심하고 신고했던 그들은 자신들의 성급했던 판단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오히려 누구보다 앞장서 움직였다. 아내인 젊은 여성은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이렇게 말했다. 저희가 낸 신고 때문에 강 경비원님이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셨다는 걸 알고 정말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요. 저희 단지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부터 파악해보면 어떨까요? 이 제안에 여러 주민들이 호응하며 관리사무소와 함께 전수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은행나무 아파트에는 정욱분을 포함해 17가구의 독거노인이 살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중 몇몇은 자녀들과 연락조차 닿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주민들은 그 숫자에 적잖이 놀랐다. 같은 단지 안에 살면서도 그동안 서로의 사정을 이렇게까지 모르고 지냈다는 사실이 부끄럽게 다가왔다. 돌봄 모임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요일별 담당자를 정해 순번대로 안부를 확인하고 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함께 동행했다. 명절이면 다 함께 모여 떡국을 끓여 나누어 먹기도 했다. 강명훈은 이 모임의 실질적인 조언자 역할을 자처했다. 그는 그동안 홀로 쌓아온 경험, 즉 누구의 건강이 좋지 않은지, 누가 최근 기력이 부쩍 떨어졌는지 등을 세심하게 공유했다. 이런 건 그동안 저 혼자만 알고 있기엔 너무 아까운 정보였네요. 강명훈이 멋쩍게 웃으며 건넨 그 말에 모임 사람들도 함께 웃음을 터뜨렸다. 무겁기만 했던 지난 며칠의 갈등이 이제는 훈훈한 농담으로 승화되는 순간이었다. 정태호는 통화를 마친 뒤 곧바로 짐을 꾸리지 못했다. 오히려 더 큰 두려움이 밀려왔다. 어머니를 마주할 용기, 그리고 그동안의 세월을 무슨 말로 설명해야 할지에 대한 막막함이었다. 그는 회사 근처 포장마차에서 홀로 술잔을 기울이며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다.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어머니와 함께 살던 옛집의 사진을 꺼내 보았다. 어릴 적 마당에서 뛰놀던 사진, 대학 입학식 날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 사진 속 어머니는 언제나 그를 향해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미소를 보며 그는 5년이라는 세월 동안 자신이 얼마나 큰 것을 놓치고 살았는지 절감했다. 정태호는 다음 날 회사에 며칠간의 휴가를 신청했다. 상사는 갑작스러운 요청에 의아해했지만 그의 표정에서 무언가 절실함을 느끼고는 순순히 승낙해 주었다. 그는 짐을 꾸리며 어머니에게 드릴 작은 선물도 함께 준비했다. 예전에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국화차 한 통이었다. 사소한 것이었지만 그것이 그가 지금 표현할 수 있는 최선의 마음이었다. 한편 강명훈은 그 사이에도 여전히 밤마다 순찰을 이어갔다. 다만 이제 그의 발걸음은 예전보다 한결 가벼워져 있었다. 그는 정옥분의 집 앞을 지날 때마다 곧 있을 모자의 재회를 떠올리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것은 마치 자신이 이루지 못했던 일을 대신 완성해가는 듯한 뿌듯함이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정식으로 강명훈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강명훈은 처음에는 정중히 사양했지만 윤덕만과 입주자들의 거듭된 권유에 결국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건 강씨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단지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위한 상징입니다. 윤덕만의 그 말에 강명훈도 더는 거절할 수 없었다. 감사패 수여식은 관리사무소 앞마당에서 소박하게 열렸다. 많은 이웃들이 참석해 박수를 보냈다. 강명훈은 어색한 듯 뒷머리를 긁적이며 짧게 소감을 전했다. 저는 그저 제 어머니를 떠올리며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 감사패는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단지 모든 이웃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정성의 상징이라 생각하겠습니다. 그의 담담한 인사말에 몇몇 주민들은 눈시울을 붉혔다. 그날 이후 강명훈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낯선 경비원이 아니라 은행나무 아파트를 지탱하는 든든한 이웃으로 자리 잡았다. 정태호가 오랜만에 은행나무 아파트를 찾은 것은 그로부터 사흘 뒤였다. 그는 아파트 입구에서부터 발걸음을 떼기가 힘들었다. 5년 만에 다시 밟는 이 단지의 풍경은 예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만은 완전히 다른 무게로 짓눌려 있었다. 302호 앞에 선 그는 한참을 초인종 앞에서 망설였다. 손끝이 떨렸다.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어떤 얼굴로 어머니를 마주해야 할지 그는 도무지 가늠할 수 없었다. 그때 등 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셨습니까? 강명훈이었다. 그는 정태호를 미리 알아보고 조용히 곁으로 다가와 있었다. 정태호는 그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아저씨가 아니었으면 저는 어쩌면 어머니를 영영 다시 뵙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닙니다. 이건 제가 한 일이 아니라 태우 씨와 어머님께서 스스로 만들어 가시는 일입니다. 저는 그저 작은 계기를 만들어 드렸을 뿐입니다. 강명훈은 그렇게 말하며 정태호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 주었다. 그리고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었다. 이 순간만큼은 온전히 두 모자의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정태호는 크게 숨을 들이쉬고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정욱분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아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5년이라는 시간이 두 사람 사이에 만들어낸 간극이 순간의 침묵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엄마, 정태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한마디에 정욱분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태호야.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다가가 오랜 시간 나누지 못했던 포옹을 나누었다. 정욱분은 아들의 등을 두드리며 하염없이 흐느꼈다. 정태우도 어머니의 어깨에 얼굴을 묻은 채 소리내어 울었다. 엄마, 죄송해요. 그때 제가 못된 말을 해서 그동안 연락도 못 드리고 정말 죄송해요. 아니다, 아니야. 엄마가 더 미안하다. 네가 그렇게 힘들 때 손 내밀지 못해서 엄마가 너무 매정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오랜 시간 서로를 부둥켜 안은 채 그동안 쌓였던 응어리를 눈물로 씻어내렸다. 문 밖에서 조용히 발걸음을 옮기던 강명훈은 그 모습을 뒤로 한 채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의 눈시울도 어느새 붉게 젖어 있었다. 강명훈은 경비실로 돌아오는 길, 문득 걸음을 멈추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빛이 유난히 맑은 밤이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오래된 인사를 건넸다. 어머니, 오늘은 조금 다른 밤입니다. 누군가의 이별이 아니라 누군가의 재회를 지켜본 밤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가슴 한켠에 오래도록 자리했던 무거운 돌덩이가 아주 조금은 가벼워진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날 밤 302호에서는 오랜만에 도란도란 이야기 소리가 새어나왔다. 정욱부는 아들에게 그동안 문 앞에 놓였던 쪽지들을 하나하나 꺼내 보여주었다. 서랍 가득 모아둔 낡은 쪽지들을 보며 정태호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걸 다 모아두셨어요? 그럼 얼마나 큰 힘이 됐는데. 이 쪽지 하나하나가 엄마한테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보물이었단다. 정태호는 쪽지들을 조심스레 넘겨보며 그 안에 담긴 정성에 다시 한번 마음이 뭉클해졌다. 그는 그 순간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어머니를 외롭게 방치해 두었는지를 뼈저리게 느꼈다. 동시에 강명훈이라는 낯선 이웃이 대신 채워준
그 빈자리에 대한 고마움도 더욱 깊어졌다. 엄마, 저 이제부터는 자주 올게요. 그리고 강 경비원님께도 제대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뭔가 의미 있는 방법으로요. 정옥부는 아들의 그 말에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모자는 그날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며 앞으로의 날들을 조금씩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창밖으로는 어느새 첫눈이 흩날리고 있었다. 정태호가 태어난 겨울, 그리고 정옥분이 오랫동안 홀로 견뎌온 수많은 겨울들을 지나 이제 두 사람은 함께 새로운 겨울을 맞이하고 있었다. 정태호는 그날 밤 어머니의 집 거실 바닥에 이불을 깔고 오랜만에 함께 잠을 청했다. 어린 시절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는 잠들기 전 어머니에게 조심스레 물었다. 엄마, 그 경비원 아저씨는 왜 그렇게까지 우리 일에 마음을 써주신 걸까요? 정옥부는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나지막이 답했다. 글쎄다, 아마 자기가 겪은 아픔이 있으신 것 같더구나. 자세히는 말씀 안 하셨지만 어머니를 일찍 여의셨다고 하셨어. 그것도 아주 안타깝게. 정태호는 그 말에 마음이 숙연해졌다. 그는 문득 강명훈이라는 사람이 낯선 이웃이 아니라 자신들 모자에게 두 번째 기회를 만들어준 특별한 은인처럼 느껴졌다. 그는 다짐했다. 언젠가 자신도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주고 싶다고. 다음 날 아침, 정태호는 일찍 일어나 어머니를 위해 서툰 솜씨로 아침상을 차렸다. 계란말이가 조금 탔지만 정옥부는 그것을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인 양 맛있게 먹어주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요리도 할 줄 알았어? 그럼요, 엄마. 저 혼자 산 지가 얼만데요. 두 사람은 소소한 농담을 주고받으며 오랜만에 함께 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300이호를 넘어 복도까지 은은하게 퍼져나갔다. 마침 순찰을 돌던 강명훈이 그 소리를 듣고 걸음을 멈추었다. 그는 문 너머로 들려오는 웃음소리에 가만히 귀 기울이다가 이내 발걸음을 옮겼다.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그는 온전히 짐작할 수 있었다. 그날 저녁, 정태호는 오랜만에 어머니의 집에서 저녁을 함께 했다. 정옥부는 서툰 손길이었지만 정성껏 아들이 좋아하던 반찬들을 준비했다. 밥상 위에 오른 반찬들을 보며 정태호는 다시 한번 목이 메었다. 5년 전 마지막으로 함께 먹었던 그 밥상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엄마, 이제 자주 올게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아직 빚이 다 정리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이제는 엄마한테 손 벌리지 않고 제 힘으로 다 갚아나가려고요. 그냥 엄마 얼굴 보면서 살고 싶어서요. 정옥부는 아들의 손을 꼭 붙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돈이 뭐가 중요하냐. 엄마는 그저 네가 건강하게 자주 얼굴 비춰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두 사람은 그렇게 늦은 밤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못다한 5년의 세월을 그날 하룻밤에 다 메울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디딘 셈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의 중심에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밤을 지켜온 한 경비원의 조용한 정성이 있었다. 강명훈은 그날 밤 경비실 창가에 앉아 302호에서 새어나오는 따뜻한 불빛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그 불빛 속에서 그는 20년 전 자신이 끝내 지키지 못했던 어머니와의 마지막 순간을 조금은 다른 모습으로 되돌려받은 듯한 위안을 느꼈다. 그는 문득 주머니 속 낡은 수첩을 꺼내 펼쳤다. 3년간 빼곡히 적어온 기록들 위에 그는 오늘 날짜와 함께 새로운 문장을 적어 넣었다. 302호, 모자 상봉. 오랜 기다림 끝에 다시 하나가 되다. 그 짧은 문장을 적어 내려가는 그의 손끝에는 이제껏 느껴본 적 없는 벅찬 감정이 실려 있었다.
그는 수첩을 덮고 다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들이 유난히 총총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로부터 두어 달이 지났다. 은행나무 아파트에는 예전과는 확연히 다른 온기가 감돌고 있었다. 강명훈의 이야기가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정식으로 알려진 뒤 단지 안에서는 자발적인 변화가 시작되었다. 몇몇 주민들이 나서서 은행나무 돌봄 모임이라는 이름의 작은 단체를 꾸렸다. 홀로 사는 노인들을 요일별로 나누어 돌아가며 살피고 필요한 경우 병원 동행이나 장보기를 돕는 자율적인 모임이었다. 관리소장 윤덕만은 그 모임의 첫 회의에서 지난날 자신이 강명훈을 의심했던 일을 솔직히 털어놓았다. 제가 그때 강 씨를 의심했던 것, 지금 생각해도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계기로 우리 단지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다는 것에 오히려 감사한 마음도 듭니다. 강명훈은 그 말에 손사래를 치며 답했다. 의심하신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저 역시 처음부터 솔직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오해가 커지지 않았을 텐데 오히려 제가 너무 숨기려고만 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함께해야겠지요. 강명훈은 더 이상 순찰을 홀로 은밀하게 다니지 않았다. 대신 돌봄 모임의 회원들과 함께 공개적으로, 그러나 여전히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단지 안의 홀몸 노인들을 살폈다. 그의 낡은 수첩은 이제 관리사무소의 정식 기록으로 바뀌었고 그가 홀로 짊어졌던 무게는 여러 이웃들이 함께 나누어지는 것이 되었다. 정옥부는 그 모임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활동하는 회원이 되었다. 자신이 받았던 온기를 이제는 다른 이웃들에게 되돌려주고 싶다는 마음에서였다. 그녀는 매주 정태호와 함께 시간을 보냈고 두 모자의 관계는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회복되어 갔다. 정태호는 여전히 빚을 갚아나가는 중이었지만 예전과 달리 그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다. 어느 날 저녁 정옥부는 강명훈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자리였다. 아저씨 덕분에 저는 목숨도 구하고 아들도 다시 찾았어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강명훈은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할머니께서 건강하게 아드님과 함께 웃으시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갚음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더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는 처음으로 어머니의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정옥분에게 들려주었다. 정옥분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아저씨 어머님도 하늘에서 분명 아저씨를 자랑스러워하고 계실 거예요. 아저씨가 지금 이렇게 다른 이들의 밤을 지켜주고 계시잖아요. 그 말은 강명훈이 20년 동안 듣고 싶었던 위로였다. 그는 그 자리에서 오래도록 참아왔던 눈물을 조용히 흘렸다. 계절이 바뀌어 다시 겨울이 찾아왔다. 은행나무 아파트의 밤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예전과는 다른 온기가 스며들어 있었다. 강명훈은 여전히 밤마다 순찰을 돌았다. 다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돌봄 모임의 회원들이 번갈아 그와 함께 걸었고 노인들의 문 앞에는 더 이상 익명이 아닌 이웃들의 다정한 안부가 쌓여갔다. 강명훈은 가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다. 자신이 다하지 못했던 효도를 이제는 이렇게 여러 사람의 온기로 대신 갚아나가고 있다고. 그리고 그 온기는 더 이상 그 혼자만의 몫이 아니라는 것을, 한 사람의 조용한 정성이 결국 온 마을을 따뜻하게 물들일 수 있다는 것을. 은행나무 아파트의 사람들은 그의 겨울 온몸으로 배워가고 있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정태호와 정옥분의 웃음소리, 그리고 그 곁을 지키는 강명훈의 조용한 발걸음. 그것이야말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이어온 익명의 선행이 만들어낸
가장 따뜻한 결실이었다. 정태호는 그해 겨울 은행나무 아파트 근처로 작은 방을 얻어 이사했다. 매일 어머니를 볼 수는 없어도 적어도 예전보다 훨씬 가까운 거리에서 지내고 싶다는 마음에서였다. 그는 여전히 빚을 갚아나가는 처지였지만 주말이면 어김없이 어머니의 집을 찾았다. 때로는 함께 시장을 보고 때로는 그저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냈다. 특별할 것 없는 그 평범한 시간들이 두 사람에게는 무엇보다 값진 선물이었다. 정태호는 또한 돌봄 모임에도 자원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자신이 받은 것과 같은 온기를 이제는 다른 가정에도 나누어주고 싶다는 마음에서였다. 그는 특히 자신처럼 자녀와 소원해진 노인들의 가정에 마음이 쓰였다. 그는 몇몇 어르신들에게 조심스레 다가가 자녀들에게 먼저 연락해 보시라 권하기도 했다. 저도 그랬거든요. 먼저 손 내밀기가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의 그 말은 같은 처지를 겪어본 사람만이 건넬 수 있는 진심 어린 위로였다. 강명훈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마음으로 밤을 지켰다. 다만 이제 그의 곁에는 함께 걷는 이웃들이 있었고 그의 이야기는 더 이상 숨겨야 할 비밀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잔잔한 울림이 되어 있었다. 몇몇 언론사에서 이 훈훈한 사연을 취재하고 싶다는 연락이 오기도 했지만 강명훈은 정중히 사양했다. 저는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 일이 알려지는 것보다 우리 단지 어르신들이 계속 건강하고 평안하게 지내시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의 그런 겸손함은 오히려 이웃들의 마음을 더욱 깊이 움직였다. 은행나무 아파트 사람들은 그의 겨울을 지나며 이웃이라는 말의 진짜 의미를 다시 배워가고 있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살면서도 서로의 안부조차 몰랐던 예전과 달리 이제는 작은 눈인사 하나에도 서로의 안녕을 확인하는 마음이 담기게 되었다. 다음해 봄, 은행나무 아파트 화단에는 예년보다 유난히 많은 꽃이 피었다. 관리사무소는 그 화단 한켠에 작은 나무 팻말 하나를 세웠다. 팻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아무도 모르게, 그러나 결코 헛되지 않은 정성으로. 강명훈은 그 팻말 앞을 지날 때마다 조용히 걸음을 멈추고 잠시 고개를 숙이곤 했다. 그의 어머니에게,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이웃들에게 보내는 말없는 감사의 인사였다. 정옥부는 그 팻말을 볼 때마다 강명훈에게 처음 진실을 들었던 그날을 떠올렸다. 그녀는 이제 매주 목요일이면 돌봄 모임 회원들과 함께 단지 안을 돌며 자신이 받았던 그 온기를 다른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었다. 한때는 자신이 가장 외로운 사람이라 여겼던 그녀가 이제는 누군가의 외로움을 가장 먼저 알아채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제가 그렇게 외로운 시간을 보내봐서 알아요. 그 마음이 어떤 건지. 정옥분이 새로 이사온 젊은 부부에게 건넨 그 말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선 진심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이웃의 안부를 묻는 일이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니는지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 정태호는 그의 여름, 마침내 오랫동안 짊어져 왔던 빚을 모두 청산했다. 그는 그 소식을 가장 먼저 어머니에게 그리고 강명훈에게 전했다. 아저씨 덕분에 저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었어요. 이제 조금은 홀가분한 마음으로 새 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명훈은 그 말에 흐뭇한 미소로 답했다. 저는 그저 작은 다리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그 다리를 건너 다시 만난 건 태호 씨와 어머님 두 분의 용기 덕분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은행나무 아파트의 밤은 여전히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예전에는 없던 온기가 늘 함께하고 있었다. 강명훈은 여전히 그 밤을 지키는 사람이었다. 다만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익명의 작은 선행 하나가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이었다. 훗날 은행나무 아파트를 떠나 다른 단지로 이사한 한주민은 이웃들에게 종종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한다. 그 아파트에서 살던 시절이 그리워요. 문 하나만 열면 누군가 내 안부를 물어봐 주는 곳이었거든요. 그 말은 강명훈이 처음 순찰을 시작했던 그 밤으로부터 아주 멀리까지 퍼져나간 작은 파장이었다. 계절은 다시 겨울을 지나 봄으로, 또 여름과 가을을 지나 다시 겨울로 돌아왔다. 강명훈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같은 걸음으로 밤을 지켰다. 그의 수첩은 이제 두 번째 권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첫 번째 수첩의 마지막 장에는 그가 이 모든 일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짧게 적혀 있었다. 어머니, 이제는 후회 없이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겠습니다. 그 다짐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단단해져 갔다. 그리고 그 단단함은 은행나무 아파트라는 작은 마을 전체를 따뜻하게 물들이는 힘이 되어 주었다.